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답하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 문제 때문에 비타민을 좀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방식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타민 결핍이 있을지 모르니 비타민 정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이 좋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 30년 동안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한 그 59편의 논문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좀 말이 좀 힘들죠?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는 권위 있는 연구 그 논문들인데요. 한 59편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서 엑기스만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타캐로틴, 비타민 A라고 그러죠. 비타민 A와 비타민 E 정제는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복용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암에 걸린 환자들이나 암에 걸릴 수 있는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들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또 항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섭취를 하거나 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이것들을 복용을 하면 암에 걸렸을 경우에 암 치료도 도움이 되고 또 암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러한 지대한 관심이 있고요. 또 내 집안 내력에 또 암이 있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정제를 복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폐암, 위암, 전립선암, 대장, 직장암 발병률과 일반 대중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더 일찍 죽고 또 암에 걸린 사람은 특별히 폐암, 위암, 전립선암, 대장, 직장암 그리고 몇몇 유방암 그 연구 논문도 비타민 그 베타캐로틴과 비타민 E 정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빨리 사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비타민 정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억울할 판인데 오히려 해가 된다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비타민 정제, 특별히 비타민 A로 변신되는 베타캐로틴과 비타민 E를 정제로 장기 복용하는 것은 여러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가 비타민을 좀 섭취하면서 그 항암 치료의 그 후유증과 그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기대감에 베타캐로틴과 비타민 E를 복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의 독성은 감소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산화제니까. 그런데 가장 큰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재발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하면은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되는 비타민이 뭐라고요? 베타캐로틴과 비타민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D와 오메가3의 정제는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또 그 비타민 D와 오메가3 다양한 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섭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암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자면 항암 치료 중 비타민 D나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보조제로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보조제가 뭐냐 하면 체중 감량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 같은 그 후유증을 감소시켜 줄 수는 있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그 위험률이 증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으면 비타민 D와 오메가3도 복용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 낭비다, 이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비타민 A, 베타캐로틴,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E는 정제로 복용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가 되는 베타캐로틴이나 비타민 D나 비타민 E를 전혀 섭취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홀푸드로 섭취했을 때는 이러한 후유증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3, 40년 동안 연구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이 좋은 비타민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과잉 복용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더 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타민은 마이크로뉴트리언트, 비타민은 아주 소량으로 섭취돼야 되는 비타민이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크로뉴트리언트,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은 대량으로 섭취되는 음식을 매크로뉴트리언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영양소고요. 마이크로뉴트리언트는 음식 속에 소량으로 섭취가 돼도 우리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덮어놓고 많이 그 약물을 복용하듯이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후유증을, 이러한 문제를 불러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정제로 섭취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포장된 상태, 천연적으로 디자인돼서 포장된 상태가 우리 몸에 가장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또 하셨습니다. 공기 중 다이옥신 냄새 알러지와 천식이 있는 사람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알러지가 있으니까 또 백신을 맞으면 또 알러지가 또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식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혹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또 악화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우려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은 그 백신에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천식은 그 기도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문제인데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기도가 민감해지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천식이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아보게 하는 그 훈련 절차이기 때문에 천식이 심하신 분들도 사실은 백신을 맞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백신을 맞으셔야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집은 혈전을 유발하는 유전인자가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스트라제네카와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그 DNA로 만들어진 그 백신, 아디노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그 유전 물질이 우리의 면역체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혈전이 생기는 아주 희귀하지만 혈전이 생긴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혈전을 막아주는 약물을 준비하고 맞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존슨앤존슨이나 애스트라제네카에 비교해서 더 희귀하게 혈전을 일으키는 다른 그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애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은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더 지켜보고 4월 23일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모더나나 그 파이저가 없었다면은 그 항응고제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항응고 주사나 항응고 치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아라. 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항응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웠을 텐데 다른 그 초이스가 있잖아요. 모더나와 파이저라는 그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백신이기는 하지만 그 응고 현상이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나쁜 백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슨앤존슨이나 그 애스트라제네카밖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 계시는 그 나라에서 그렇다면은 파이저나 모더나가 들어올 때까지 또 잔슨이나 애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더 깊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집단 면역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항응고제를 복용할 정도로 문제가 되신다면은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치의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괜찮지만 이 항응고제의 그 단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항응고제를 또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면 몸이 역반응으로 응고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반응으로 응고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항응고제와 또 만에 하나 또 10만이나 100만 명 중에 하나 그 응고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만약에 제 환자라면 기다리시는 것이 더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면역 억제제 복용은 얼마 동안 끊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문자 그대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억제 약물이 몸속에 남아있는 한 그 백신의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 기간을 잘 정해야 되는데 제 환자인 경우에는 그 백신을 맞기 2주 전에 끊고요. 그리고 백신을 완결한 2주 후에 면역 억제제를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면역 억제제를 복용했어야 하는 그 이유, 그 질병이 끊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나 또 여러분들의 그 전문의, 암이 됐든 자가 면역증이 됐든 다양한 그 루마티스 관절염, 루퍼스, 스클레로더마 다양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질병들은 면역 억제제를 계속 그 복용하지 않으면 그 병세가 굉장히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백신을 맞기 위해서 그 면역 억제제를 끊는 것이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백신을 보류하거나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맞기 2주 전 그리고 맞은 다음에 2주 이렇게 하면은 대략 8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8주 동안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다면은 2달 정도의 기간을 그 터울을 두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해주시니까 제가 임의대로 이런저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가장 이로운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또 전문의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